교회라고 개척을 하여서 지금 5년차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또 그 다윗의 물맷돌 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북한 선교의 비전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타내신 그 영적인 행적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찾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밤에 깊이 잠들 때에도 꿈과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또 다니엘 8장 26절에 보시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또한 사도행전 18장 9절에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 시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증이란, 제가 생각하는 간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역사가 있었는지를 나를 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시간 드러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살다가 1997년에 탈북했습니다. 중국에서 한 3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97년도 탈북할 때 북한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난의 행군이라고 엄청 어려울 때였어요. 김일성이 94년도에 북한에서 돌아갔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북한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고립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국가가 공급하던 식량 배급이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중단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 97년도는 정말로 어려웠어요. 회령시 역전 앞이랑 나가면 진짜 죽어있는 그 사람이 시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장에 나가도 그렇고, 제가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탈북한 것이 25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도 같이 다니던 자매가 아직 시집을 안 가고 혼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언젠가 보니까 시장에 나왔더라고요. 시장에 나와서 이 땅에 떨어진 옥수수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줍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선가 다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그 다음 그 회사 가니까 소식이 오는데 돌아갔다고, 죽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그때는 개인도 가정도 힘들었고 또 회사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나오면 쉬운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한 주에도 몇 번씩 계속 그 장례를 그 회사가 치러야 되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을 죽으면 묻을 이 관을 준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점점 부담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저는 이렇게 다행히도 저희 그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 간도 지방에서 중국의 그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다가 62년도에 북한에 왔었는데, 저희가 북한에서 탈북한 그 동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먹을 것이 당장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제가 북한에서 사니까 탈북하기 한 몇 달 전인가 계속 이 머릿속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그 문장 같은 것이 느낌이 들어오는가.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나도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그 육감 같은 것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탈북하기 전에 이미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친척들이 있어갖고
1년 전에 탈북했어요. 예, 몰래 두만강을 넘어갔고 탈북했고, 그런 다음에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제가 같이 살면서, 당장 그 집에 있던 옥수수가 좀 있었는데 옥수수가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집에 먹을 식량이 떨어지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집에 있는 것을 벽시계부터 내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갖고 나가서 벽시계에 또 뭘 이렇게 둥둥둥둥 판단 말이에요. 근데 파는데 한참 팔다 보면 다 팔고 팔 것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둑질 할 수도 없고 강도질 할 수도 없고, 회사는 다녀도 먹을 것도 돈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시장에 나가서 잡화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쇠 무슨 이런 그 여러 가지 잡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앉아서 그 도매를 해서 소매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니까 저도 아버지하고 옆에서 잡화 장사를 같이 했어요.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나가서 시장에 앉아서 장사를 하니까 어떤가? 오늘 이 물건을 팔면 그걸 갖고 그 판돈을 갖고 뭐를 해야 되는가? 오늘 먹을 그 식량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은 내일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물건을 팔아갖고 그 돈이 딱 잡히면 저녁에 옥수수 국수나 옥수수 쌀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 쌀도 조금 비쌌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잎쌀을 사서 먹는다. 이거는 저의 관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쌀을 싸야 되는데 옥수수 쌀을 한 킬로를 사려고 해도 좀 비싸갖고 어떻게 하는가? 옥수수 국수를 샀어요. 이 국수 이 말리온 그 사리를 그걸 사서 저녁에 들어가서 먹고 했는데 장사가 잘 될 때는 어느 때인가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잘 사요. 먹을 것이 일단 그 가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잘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한 4월, 5월 되면은 그때는 거의 죽어요. 물건을 이렇게 그 시장에 잡화 물건을 펴놓고 있어도 사는 사람이 하루에 한 서너 명이 와서 사요. 한두 개를 작은 거를 한두 개 사갖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리고개라는 말을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오기 전에 1, 2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보리고개. 그 옛날에 이렇게 교양 서적에서 일제 때에 보리고개를 겪었다고 일제놈들이 그 학정 밑에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그렇게 겪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을 했는데 한 5월인가 4월인가 그때 되니까 엄청 힘들어지는데 왜 전에 작년에 농사를 지어서 탈곡해서 했던 것을 국가가 다 나누어 먹고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먹을 식량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바랄 것이 뭔가 땅에서 새로 돋아나는 풀이에요. 뭐 야채라도 빨리 돋아나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야채도 그 밭에다가 먼저 곡식을 안 심고 야채부터 심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야채도 없고 또 밖에 나가서 풀도 한 5월달 되니까 아직 이렇게 작게 돋아난 풀 뜯어 먹고서 연명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때가 바로 보리고개였던 거예요. 한 4월이나 5월이나.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리고개만 지나면 그러면 좀 이렇게 밭에 작물이 열매가 나와갖고 뜯어서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뭔가 하면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보리라고 해요. 그래서 보리고개를 하는 거예요. 빨리 이 작물 심은 것이 그 보리가 열매가 되어서 그걸 갖고 일단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보리가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심은 것이. 그 사이를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넘기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형제가 6형제가 있었어요. 6형제 남자 셋 여자 셋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큰 형님은 저의 맨 큰 형님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최신소 그런 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집에 놀러가 오느라고 증명서를 다 떼갖고 와야 되는데 증명서를 떼지 않고 왔던 거예요. 집으로 이렇게 열차 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증명서를 떼기 싫어서 북한 사람들이 안 떼고 열차를 무단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를 떼달라 해도 안 떼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안전부에서 경찰서에서 그거를 행정 발급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그 관원상제라든가 그런 것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증명서를 안 떼줘요. 어디 집으로 갔다 와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런데 저희 그 큰형님이 이렇게 집으로 오다가 차에서 단속이 됐어요. 경찰한테 단속돼서 어디를 갔는가. 함경북도 길주군에 그런 사람들을 단속해서 모으는 단련대가 있어요. 이 직결소라고 6개월 1년짜리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저희 그 큰형님이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또 일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끼리 그 팀장이요 반장을 정해갖고 이렇게 다 다스리는 구조인데 맞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그 반장한테 아마 이렇게 대항하고 말도 안 듣고 좀 그렇게 왜냐면 저희 그때 그 큰형님이 한 28살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혈기왕성하고 싸움도 잘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가 맞아갖고 막 이렇게 맞았는데 한 6개월인가 지나갖고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이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 1년이 돼서 저희 그 집에 소식이 온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직결소에서 있는데 정신이 나갔다고 빨리 와서 데려가라고. 그래갖고 저희 부모님인가 가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큰형님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신이 안 좋아갖고 또 이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갔고 그리고 또 저희 둘째 형님이 그 정권철이라고 있었는데 이 형님은 저희 집에 이 쌀떡을 열어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이것을 해결할 만한 대책도 없고 그래갖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날 겨울에 한 2월 달에 북한의 2월 달은 한국의 2월 달이 아니에요. 엄청 추워요. 그런데 모자를 이렇게 동무를 꾹 눌러 쓰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면서 뭐라 하는가. 자기 친구들이 길주에 있는데 거기 가서 살겠다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 다음 다시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그 세 번째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은 북한에서 구두공장인가 다녔어요. 그래서 구두공장 다니다가 이 영양실종가 와갖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보니까 결핵에 걸렸어요. 이렇게 결핵에 걸려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탈북하기 또 몇 년 전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형제는 3명인가 남았는데 큰 누나가 저기 지금 화대군인가 해서 화대군이 저희 누님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님은 시집을 가서 그 조카들을 3명을 두고 살고 있는데 이 누님이 나중에 제가 탈북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어디를 찾아오라고 주소랑 전화번호랑 다 주고 이렇게 탈북했었는데 그 누님이 이렇게 중국에 왔다가 막 이렇게 무슨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중국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예. 고발해갖고 그 누님이 북한에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가갖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이런 교도소 같은 그런 데 형을 받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또 굶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그 형제는 6명이 됐다가 마지막에 한국에 들어온 것이 제 누님하고 저하고 저는 막내예요. 저는 막내, 그 6번째 제일 막내고, 그리고 위로부터 둘째 누나가 살아서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둘만 살아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형제들에 대해서 쭉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 북한은 사람을 잡아먹는 하마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 죽일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이 미워갖고 죽으라 해도 안 죽는데 저기서는 왜 저렇게 잘 죽을까? 그런 생각을 아무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북한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탈북을 해서 한 1년이 되니까 새벽에 갑자기 밖에서 대문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서, 북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살고 있는데, 먼저 탈북을 했던 저희 어머님이 돌아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4시 그때 밖에 문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갖고, 나가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저랑과 같이 살 때는, 겉으로 보기에 한 60대가 돼 보였어요. 아니, 그때 그렇게, 우리가 살 때는 그렇게 돼 보였는데, 그런데, 아니, 중국에 가서 한 1년 있다가 오니까, 무슨, 완전 한 10년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쭉 보이고, 그래갖고 이렇게, 아무튼 반가우면서도 이 주변에서 안단 말이에요. 행방불명 됐으니까. 다 찾고, 노여모 어디 갔는가 막 이렇게 안전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시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두려웠어요. 이거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중국에서 살던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시장에 가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갖고 이런 그 재래시장 그런 데서 청소를 하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중국 돈 300원인가 받고,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97년도 그때는 보통 그 정도로 받았어요. 예. 그래도 물가가 싸서. 예, 그때는 중국에서 양로첼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도 한 달에 한 300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온 것이, 너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가족을 데리러 왔다.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앉아서 듣던 저희 아버지 이렇게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말 듣자마자 한 10분 동안 망설이긴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어머니 얘기 들으면 지금 따라가야 할 상황이니까 갑자기 나라를 떠나야 되니까 그 좀 이렇게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아주 한 10분 동안 다 정리를 해봤어요. 알았다고 같이 가자고. 예. 아버지도. 예. 그렇게 해갖고 저희 어머님이 이 배에다가 그 정통편 있잖아요. 중국의 정통편 그 알약이 있는데, 그런 알약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 배에다가 감춰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에 나가서 그거를 시장에 가서 다 도매를 해서 넘겨줬어요. 그리고 북한 돈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팔던 그 자판 물건도 다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북한을 떠나서 도망강을 건너서 탈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하고 그렇게 해서 탈북을 했고 저희 부모님들이 중국에서 출생했고 친척들이 대부분이 다 중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강을 딱 건너니까 그 계산툰이라는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저희 이모, 어머니, 동생, 딸이 시집을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북한을 떠나갔고 중국에서의 그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1년 살았어요. 1년 사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때 집
셋집을 잡았는데 연길에 와갖고 연길 그 셋집을 하나 잡고 그 주변에 재래시장이 열리는 곳이 있어갖고 저희 어머님은 거기서 야채 장사를 하고 저는 뭘 했는가? 한족 아저씨가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줬는데 양을 모는 거 있잖아요. 양머리. 그 집에 양을 한 50마리를 키웠는데 제가 그걸 맡았거든요.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아침마다 출근해갖고 양을 50마리를 끌고 야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풀을 먹이고 하는데 그때 한 6월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몰아갖고 막 목동으로 하는데 양들이 막 가다가 주변에 그 곡식밭이 있으면 거기로 확 들어가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완전히 혼쭐이 나는 거예요. 올리뛰고 내리뛰고 양을 쫓아서. 예.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 밭주인들이 막 와서 저한테 이렇게 컴플레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한족이 나한테 그런 직업을 줬는가 알아보니까 이 6월 달에는 양을 모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끌고 나가면 계속 이 밭의 곡식들이 금방요 자라기 때문에 계속 밭을 침범해갖고 주인이 막 컴플레인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몇 달 동안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직업이 차려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튼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제가 한 1년 살았는데 1년 됐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서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공중에서 어떤 바람 같은 것이 쑥 저한테 쑥 이렇게 그 느껴지는데 그게 이렇게 이 공중에서 바람 같은 것이 제 귀에 딱 들어올 때는 음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문장으로서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모습이 딱 느껴지면서 딱 음성이 들어오는데 남자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네가 김정일 지하에 너의 친척들을 다 남겨두고 왔지 않느냐. 이거는 옛날 말하면 을사오적의 죄에 해당한다. 가서 데려오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성령님이 누구라는 것도 전혀 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음성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망설였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어떤 현상인가? 이런 자연 현상을 저는 북한에서부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때부터 마치 어떤 것에 이렇게 이끌려 다니듯이 막 프로그램 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바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갖고 저희 부모님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이런 그 생각이 막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북한에 가갖고 누나 친척들이랑 데려와야 되겠다고 데리러 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 말 듣고 완전 펄쩍 뛰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거기 어떤 곳인데 네가 아니 목숨을 각오하고 이렇게 걸고 도망강을 넘어서 여기를 와서 겨우 우리가 지금 안정돼서 그 식이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받고 살고 있는데 거길 다시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저희 어머님이랑 막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6형제 중에서 다 죽고 아들이라는 건 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네가 거기 갔다가 잘못되고 그러면 우리는 너를 도울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죽었다 해도 그냥 죽었는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왜 개고생을 사서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나는 꼭 가야 된다고 김정은 지하에 우리 그 누나랑 친척들이랑 남겨놓고 오는 것은 을사오적의 죄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내가 바로 이한용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 김정은 지하에 내 사랑하는 친척들을 남겨두고 올 수 있는가고 나는 꼭 가서 데려와 갖고 저 북한 땅을 텅텅 비우게 할 거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에 갔어요. 두만강을 건너서
예, 혼자서 갔어요. 예, 그래서 북한으로 가갖고 바로 이렇게 두만강 근처에 기차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어갖고 그렇게 차 있어갖고 지금 가는데 저한테는 증명서도 없고 차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삼봉인가 종성인가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단천. 저희 둘째 누님이 단천에서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먼저 누나 둘이 있는데 누나 2명을 데려오려고 마음 먹고 떠났어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 단천부터 들려갖고 그 누님하고 조카들을 데리고 그 다음 화대군에 가갖고 화대군에 가면 또 큰 아니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천에서 둘째 누나, 화대에 가서 큰 누나 해갖고 그 친척들을 다 데려오면 거의 한 8명, 1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끌어갖고 1차적으로 데리고 오자 하고 이렇게 하고 단천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단천으로 그 기차를 막 타고 가는데 아무튼 저는 불안했어요. 열차 안전원이 단속을 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차에 사람이 꽉 차 있으면 보통 검열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니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안심이 되긴 했는데 좀 열차칸에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때부터 단속하더라고요. 근데 선택검열,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증명적검열, 자표검열 하는데 저는 지나쳐 가더라고요. 신기한 게 진짜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하니까 내가 하려는 것은 그냥 막힘없이 다 되더라고요. 이게 막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도망가 건너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쉽게 건너고 열차를 타고 갈 때도 나는 피해서 단속은 안 당하고. 그런데 제가 단천의 누나 집에 딱 도착하니까 1월 1일 설날이었어요. 설날 새벽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단천에 도착해서 저희 누나 집에 들어갔는데 매형이더라고요. 매부가 집에 매부만 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고 누나랑 다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갖고 저기 큰 누나 집에 갔다고, 화대에 다 갔다고. 누나가 그 조카들 다 데리고 화대에 가버리는 바람에 집을 지키고 있는 회사를 출근하는 그 매형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설날 아침이니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매형이. 그런데 밥을 이렇게 잎쌀밥을 이런 큰 그릇에다 이렇게 쌓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두 있잖아요. 만두가 북한 만두는 한 주먹만큼 돼요. 그런 거를 한 5개를 이렇게 그릇에 놓으니까. 그런데 만두 색깔 보니까 저는 만두라면 하얀 만두를 생각했는데 무슨 검은 만두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예, 언감자인지 정체를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봐도 먹기가 힘들 것 같아갖고 그래도 그 매형이 잘해주니까 이렇게 만두를 해서 조금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씹는 것도 불편하고 목으로 넘기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더 먹지 못하고 이렇게 매형 나는 거기를 가겠다고 그 누나가 있는 저쪽에 화대 거기에 가서 누나랑 만나보고 조카들이랑 만나보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저녁이 돼서 또 화대로 갔어요. 네. 화대에 가니까 거기 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갖고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저는 그 누나 어디서 오는지 아는 거 하고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오겠냐? 회령에서 오지. 왜냐면 이 북한은 전화, 이메일 모든 것이 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편지, 전보 2가지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급할 때는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누나 보고 말했어요. 나는 가족하고 같이 중국에 갔다고 가서 1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 데리러 왔다고 다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한 10시간인가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아무튼 저희 친척들은 나는 저희 친척들이 참 아무튼 깨어 있었다고 할까 똑똑하다고 할까 말을 하면은 한두 시간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알았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누나가 이렇게 나도 너를 따라서 가고 싶은데 내가 만일 나까지 가고 그러면 이 남편이 신고한다고 자기까지 가고 그러니까 나는 다음 기회에 갈 테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또 큰 누나 매형 보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같이 가자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겠다고. 왜냐하면 그때 그 매형은 중학교에서 교장을 하다가 선생을 했어요. 교장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일반 교사를 했었는데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저 둘째 누나 그 식구들이 여기 몇 달 동안 와 있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식량 구입을 하러 와서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매형이 하는 말은 이 사람들 갈 때 좀 다 데리고 가라고. 그 둘째 누나 가족이 한 서너 명이 와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먼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나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떠나기 전에 다시 또 그 매형한테 매형을 따로 밖으로 불러갖고 얘기했어요. 매부 내가 이렇게 여기 오는 것이 나로서는 목숨 걸고 온 거라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다시 이렇게 이런 짓을 안 한다고. 안 온다고. 내가 왜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 친척까지 데려가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목숨 걸고 올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가 매부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하겠다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 나하고 같이 가면 안전할 수 있다고. 난 이미 2번이나 이렇게 도망가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끝내 이 매형은 안 오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매형 남고 큰 누나도 남았어요. 큰 누나는 나중에 오겠다고. 우리가 다 떠난 다음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자기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말대로 왔어요. 나중에. 예. 그런데 큰 누나가 나중에 왔다가 중국 경찰한테 붙잡혀갖고 북한에 북송이 돼서 감옥에서 굶어 죽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제가 6명인가 데리고 도망간 걸 건너서 그 어머니가 있는 영길에 친척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6개월인가 지나니까 내가 조카애를 그때 한 2명인가 3명인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얘들이 한 6개월인가 1년 그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형을 데려오겠다. 또 동생을 데려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가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알아서 가더라고요. 가서 자기 동생이 있는데 남겨져 있는데 동생을 가서 데려오고 또 형을 데려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중국에서 제가 3년 살았는데 저희 가족이 15명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15명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희를 처음부터 인도하고 좀 그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했던 그 한국인이 있었어요. 한국인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를 한 2년 동안인가 앉혀놓고 책을 쓰게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았던 모든 그 삶의 행적들을 글과 그림으로 크레용 갖고 다 그리는 그런 그 작업을 시켰어요. 한 1년 반인가 그렇게 아무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자료를 다 모아갖고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책을 만들었어요. 눈물로 그린 무지개 이런 이름을 적어갖고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출판하고 했는데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아무튼 뉴스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장길수 가족이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장길수라는 것은 제 조카예요. 그때 한 15살인가 될 때인데
그 조카 이름이 장창수인데 이름을 약간 이렇게 변조해갖고 그래서 장길수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장길수 가족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저희 보고 저희를 다 그 가족을 중국에 있을 때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북경에 가면은 UNHCR이라고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이 있대요.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그 농성을 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대는 어떤가?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그런 데 찾아가면은 다 돌려보냈어요. 내보냈어요. 저도 이렇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버지하고 제가 중국 베이징에 한국 대사관에 갔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나왔는데 그 북한에서 왔다고 좀 이렇게 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 대사관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중국의 허락이 없이 그렇게 못한다고. 만일 우리가 중국 정부의 허락이 없이 우리가 무단으로 그 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로 끌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왔다가 벗어날 때는 중국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허락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내보내면서 차비를 줬어요. 돌아가라고. 그래갖고 차비를 그때 한 800원인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그 쫓겨나온 일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돌아오니까 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이 그 북경에 그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에 들어가면은 가서 그렇게 난민 신청해서 한국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겁하는 완전 그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면 아니 거기 들어갔다가 중국 공안한테 넘겨지면 다 붙잡혀서 북송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싫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 우리가 한 10명인가 앉아서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길이 있는가? 한국을 우리는 가야 되고 왜 한국 가야 되는가? 중국으로 원래 살려고 왔는데 아니 중국에서 자꾸 붙잡아 북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실은 중국에서 살고 싶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갈 것인가? 한국밖에 갈 데가 없는데 한국에 가려면 그 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가? 10명 중에서 투표를 했어요. 우리 투표했는데 7명 저희 부모님이랑 했고 7명은 그러면 그분을 따라갖고 난민 고등 판무관실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는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그건 이렇게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죽는다고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중국 공안한테 끌려나가갖고 북송된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몽골로 가겠다고 이렇게 그쪽으로 갈 사람은 가고 나를 따라서 몽골로 갈 사람은 가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조카의 2명이 나섰어요. 이렇게 조카의 2명이 이렇게 딱 나하고 같이 삼촌 나는 저기로 가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삼촌 따라서 몽골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7명은 그 다음 날에 준비를 해갖고 북경으로 떠났어요. 그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HCR인가 그런 곳으로 향해 떠났고 저는 조카의 2명을 데리고 있다가 며칠 돼서 몽골로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 타고 몽골 그 국경 쪽으로 들어가갖고 그 몽골 사막을 가로질러서 갔어요. 그래서 몽골 사막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몽골 국경을 넘을 때 철조망까지 세면서 건너서 7개를 중국 철조망, 몽골 철조망이 있는데 쭉 가면서 하나하나 저녁에 한 9시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떠났는데 새벽 한 2시니까 그 몽골 쪽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철조망이 7개였어요. 그걸 다 건너서 갔는데 한 2시 그때 몽골 지역에 도착하니까 잔뜩 몸이 지쳤는데 어디 가서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앉을 데도 없고. 그래갖고 그 철도역 거기서 어슬렁거리다가 그 화물역 있는데 화물 그런 걸 쌓아놓은데 그런데 뒤에 가서 그
숨어갖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한 몇 시간 자니까 어떤 남자가 온 거예요. 남자가 단속하러 온 거예요. 몽골 사람이. 그래서 저희를 붙잡아서 어디로 넘기는가? 그 몽골 국경 수비대 그 병영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영에 들어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몽골 말로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알아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말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한국말에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는 분이 그 몽골 군인 중에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와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는가고 그렇다고 우리 신분이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으면 여기로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게 뭔가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예요. 여기에 이렇게 전화하면 이분들이 알아서 다 알려줄 거라고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줬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고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한국 대사관에 몽골 한국 대사관 거기 전화하니까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30분 전화하더라고요. 한참 뭐라고 그래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끊더니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야, 너희는 참 운이 좋다고. 너희보다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먼저 여기에 왔던 탈북민들이 한 7명인가 8명인가 강제 북송됐다고. 도로 중국 공안한테 넘겨줘서 바로 그 북한으로 나갔다고. 그런데 너희는 이 대사관에서 바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저녁 8시가 되면 기차역에 갈 텐데 그 몽골 울란바타르 수도에 갈 거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 대사관에 또 왔어요. 한국 대사관에 오니까 또 우리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심사하는데 하루가 딱 지나니까 그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 TV를 딱 트니까 지금 이렇게 세계 방송에 완전히 막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가? 지금 중국 베이징의 난민 고등 파무관실에 탈북민 7명이 진입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난민 신청을 중국 정부가 받아주기를 원한다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어요. 조카랑 딱 봤는데 저희 부모님들이랑 다 이렇게 지금 한창 거기서 이렇게 시위하고 이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와 있을 때 제가 그랬죠. 저기 우리 친척이라고 같이 떠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갖고 갈라졌다고. 저분이 저희 부모님이고 저희 조카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 직원이 바로 가더라고요. 가더니 그 다음날에 바로 우리 보고 짐을 다 싸라고 사진 다 찍더니 여권 만들어주겠다고. 그래갖고 바로 이렇게 비행기 태워서 한국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니까 아니 3명 우리 몽골에 간 3명을 7명은 지금 그 북경에서 지금 그러고 있고 시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를 왜 갑자기 그렇게 도착한 지 3일 만에 뽑는가? 왜냐하면 저기서 저렇게 시끄러워지니까 이게 이제 자칫하다가는 여기서도 또 이렇게 몽골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몽골에 북한 대사관이 북한 대표부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옆인가. 그래갖고 이렇게 저희를 3일 만에 뽑아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 하루인가 지나니까 그 다음 그 국정원 그 직원들이 저희한테 와갖고 이렇게 오랜만에 그 너희가 가족 친척을 만난 지 오랜 그 시일이 흘렀을 텐데 이제는 그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일인가 하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그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헤어진 지 2년이 지났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침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상봉을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막 기자들이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해갖고 저희가 나가서 부모님들을 만났죠. 만나서 막 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제 머릿속에는 빨리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 28살인가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제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입학을 해서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한다고 바로 취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더라고요. 북한처럼 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쉬운데 근데 여기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니까 나는 이거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그 취직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 한국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저한테는 꿈이 오는 거예요. 꿈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학교를 졸업하면 3년 동안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하고 꿈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만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제대로 안 되면 북한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아마 나를 대학원에 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봤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일반 대학원이 3년짜리가 보통 없더라고요. 다 2년 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신학대학원에 가라는 거였어요. 3년 동안. 예. 그 3년짜리가 신학대학원이 보통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면 몇 달만 있으면 그 졸업을 하니까 빨리 신학대학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갖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는 사랑의 교회였어요. 합동축. 그래서 거기 다녔었는데 내가 여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신대원 가면은 총신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신대 원서를 출력해서 보니까 이게 당장인 거예요. 원서 접수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이렇게 이걸 원서 접수를 시키고 다음 해부터는 대학원 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 원서 이렇게 출력해갖고 작성을 다 했는데 그걸 갖고 제가 다니던 그 교회의 사랑의 교회 그 부목사한테 갔어요. 이걸 이렇게 나는 신대원 가고 싶은데 이걸 사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부서 목사님이 한참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보더니 나는 목회자로서 정선남 형제를 신학대학원에 추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정선남 형제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별로 없고 또 아무것도 이렇게 이 기초가 돼 있지 않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신대원 추천서를 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거기 만약 추천서 해줘서 입학하면 그때부터는 전도사님이 되는데 이렇게 자기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 다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그 주일이니까 같이 그 팀원들하고 앉아서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성경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갖고 제가 얘기해서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야 되는데 원서를 이거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순간적으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름이 막 이렇게 가슴에서부터 북받쳐요. 이게 내가 무슨 부모가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막 소름이 북받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그 교회에서는 그 순장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교회 그쪽에서는 이 교사를 순장이라고 하는데 순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난 이런 사정이라서 신대원에 꼭 가야 되는데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순장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렇게 선남 형제는 여기서 순장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전남 형제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고 또 순장 위에 리더가 있는데 우리 선남 형제는 순장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아니 순장하고 리더를 그 10수년을 섬긴 사람들도 감히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신대원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아니 선남 형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해주겠는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나는 의지가지 할 데 없으니까 또 믿음은 없었지만 또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가라고 해서 내가 준비를 시작했는데 나를 이 사람들이 추천을 안 해준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신대원 가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또 꿈이 온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는 꿈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꿈, 음성, 환상으로 그때부터 계속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꿈이 오는데 이런 꿈이 있는 거예요. 제 조카애가 있는데 저기 영락교회를 다녀요. 그 영락교회 다니는 조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뒤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꿈 깬 다음에 나름대로 해몽을 해봤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 원소 때문에 지금 갈 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왜 조카를 보여주지? 조카는 영락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랑의 교회를 그만두고 영락교회에 가서 원소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에 갔어요. 어디를 갔는가? 사랑의 교회 나는 사랑의 교회 그 교회이니까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가 오후에 1시인가 2시인가 있어갖고 그 예배 드리러 이 대낮에 막 이렇게 지금 그 강남역 그쪽으로 길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려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어떤 귀신에게 홀려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건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걸어가면서. 그야말로 기도 같지 않은 그런 중얼거리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정말로 목회자로 부른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멈춰섰어요. 저쪽에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 그 맑은 날인데 저쪽 하늘 끝에 구름이 조금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 하늘 끝에 구름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멀리 아득히 100km, 1000km 떨어져 있을 그 하늘의 구름이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럴 때 애를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요. 생겼어? 아니지? 아니. 물 줘, 물. 너무 달아서 그래. 그래서 그 구름이 막 저한테 일부분이 하늘로부터 저한테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막 다가오더니 제 눈앞에서 이런 그 카드 섹션 할 때 이런 글자판이 있잖아요. 글자판 4개로 하나, 둘, 셋, 4개로 앞에 탁탁탁탁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딱 이렇게 구름이 와서 그런 식으로 변하니까 그러면 이
이 판 안에 글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자세히 딱 봤어요. 근데 글자가 있었어요. 북방선교. 네 글자였어요. 그것을 이렇게 대낮에 환상으로 아예 눈을 뜨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북방선교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런데 약간 차이점이 나는 만날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는 북방선교라는 거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너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북방선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내가 단순히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사랑의 교회를 가지 않고 영락교회에 출근하게 됐어요. 주일 예배를 영락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갔는데 문제는 뭔가면 이제는 교단을 바꿔갖고 총신대가 아니라 장신대에 입학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락교회는 통합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 기간을 보니까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시간이 흐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나이가 있어서요. 나이가 40살 이렇게 됐는데 언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겠어요. 그래갖고 늘 빨리 이것을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날에 영락교회에 자유인 예배부 설교가 오후 1시 반인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갖고 한 1시쯤 도착해서 그 선교부 그런 예배당 앞에 가서 앉아있게 됐어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내 이 옆쪽에 어떤 남자가 또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참 있다가 좀 심심해갖고 그 사람을 보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통성명했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아갖고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여기 그 자유인 예배부 교육전도사라고 선정열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무튼 같은 탈북민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허물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러면 아직도 한 30분 더 예배하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차를 사줄 테니까 같이 가서 차 한잔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찻집이 있어갖고 가서 앉아 얘기하게 됐어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항상 지금 조바심이 있어요. 이 영락교회는 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떻게 여기서 원서를 해결하지?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원서를 해주지?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생각이 골똘하고 있는데 한참 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선정열 전도사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형제님,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정신 바짝 섰죠. 보내주면 가지 왜 안 가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무릎을 탁 치더니 그래요. 자기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자유인 예배부 교육전도사를 맡아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도를 시켰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기도를 시키는데 이 탈북민들 중에서 목사가 될 사람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자기가 그 교육전도사 하면서 청년부를 맡아서 보면서 그 탈북민들 영락교회 그 탈북민들을 보면서 조금만 좀 이렇게 눈이 팽팽 돌아가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러면 자기가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너 신대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냐? 너 대학 졸업하면 신대원
가는 곳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2명, 3명 붙잡고 얘기했는데 다 기겁하더래요. 아니 그거는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가냐고 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제는 3년이 됐으니까 내가 그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잘못 들었구나. 이제는 포기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형제님 만났다는 거예요. 형제님을 도와주라는 얘기였다고. 그래서 자기를 준비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소개해줘 갖고 그 다음날에 바로 이 원서를 다 작성해 갖고 장신대 그 입학 이런 접수하는데 갔어요. 가니까 그날 오후 5시면 원서 접수 마감이거든요. 제가 4시 반에 도착했어요. 30분 전에 딱 도착해서 원서를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원서를 받는 그 여자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원서를 어떻게 지금 가져오는가고. 그래도 이 벽시계를 보는 거예요. 아니 30분 전이네요. 네, 그렇게 해갖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할게요. 장신대에 합격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알려주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 홈페이지에 장신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댔어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는 하는 날에 장신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신대원 합격. 그래서 좋았어요. 좋아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막 소개하고 이제 나는 대학원이 확정됐다고 막 좋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 말 듣고 한참 있더니 근데 거기는 뭐 공부하는 데냐? 그래서 그거는 성경 공부하는 데예요. 성경.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니 그건 뭐냐? 그러면 목사를 하는 곳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네. 저는 이렇게 대학원 가는 것을 부모님하고 토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허락하면 그냥 저는 어디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뻤어요. 문제는 그때 이후에 발생했는데 대학원에 입학해서 아무튼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서 좋긴 했는데 다시 이렇게 인터넷 거기를 확인해서 보니까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얼마 나왔는가? 48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록금 무슨 등등 해갖고 원래는 380만 원인데 처음에 입학할 때는 100만 원을 더 냈대요. 그래서 48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보고 그 억장이 무너지고 이건 뭐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이 480만 원 내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돈도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480만 원을 내라고 이 등록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말 듣더니 너는 이제는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취직해서 나이도 많은데 돈을 벌어야지 무슨 너 수준의 대학원을 또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돈은 대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생각했어요. 물론 내 아버지 엄마를 설득시켜서 내가 등록금을 한두 번 물 수는 있어요. 기어코 졸라서 그러면 한두 번은 이렇게 등록금 물 수 있는데 문제는 3년 다녀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거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등록금만 2천만 원이고 문제는 입학하면은 식비에 기숙사비에 한 6개월 동안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비용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님들이 다 밖으로 나간 다음에 낮에 제가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담낭염에 걸렸었거든요. 담낭염 이렇게 맥주를 계속 마시고 집에 있을 때는 게임 한 게임 장기를 계속 놀았거든요. 그래갖고 이 담낭염이라는 그런 병이 그래갖고 막 얼굴이 황달이 왔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아무튼 제 경험에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그냥 기도하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대학원 가라 해서 대학원 갔고, 그런데 이거 지금 480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이거 한두 번은 내가 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다 내고 졸업을 합니까? 이건 난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으면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시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딱 끝나자마자 또 저한테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한테 음성이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도 안 들어와요. 딱 이쪽으로. 하늘 공중에서 무슨 쏙 이렇게 공기 같은 것이 오는데 이 귀를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귀에 들어오자마자 내 이 머릿속 안에는 문장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몇 가지 문장으로 막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어오는가? 너는 이제부터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 너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원래 담낭염이 있어서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든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아예 누웠어요. 이렇게 턱 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이 천정방에 있는데 한 5분이 지났어요. 5분 지났는데 저 휴대폰을 제가 저쪽에 끝에 뒀는데 그 휴대폰에서 별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어가서 받았어요. 누가 전화를 했는가? 제가 합격했다는 장신대의 남북 신학연구소인가 안효재 간사라고 있어요. 그 간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선남 전도사님.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장신대 합격한 분이 맞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이 명단을 쭉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등록금을 물었는데 왜 전도사님은 아직 등록금을 물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 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수속을 해서 합격했는데 이분이 아직 등록금을 안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사님이 그 말 듣더니 그런가고 돈이 없어서 아직 못했군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도울 만한 길이 없는지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가만히 있게 됐어요, 저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등록금을 물은 기간도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는가 생각했어요. 등록금 물어야 할 기간에 다 물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 다음 다시 또 전화 오는 거예요. 안효재 그 간사님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이 학교에 붙여준 것이 맞다면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등록금을 예비를 해주지 않았겠는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다니는 그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졸업할 때까지 전액을 다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저는 3년 동안
돈 걱정 없이 신대원을 다니게 됐는데, 다니다가 저는 이렇게 이거 그 신대원에 또 입학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전부 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저희 반이 10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수에 300명이 입학하는데 3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A반, B반, C반 이렇게 됐는데, 저희 반이 아무튼 100명 됐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한 달 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만 끝나면 점심 먹고, 그냥 나는 학교에서 점심 안 먹고 수업만 오전 수업이 끝나면 그러면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왜냐하면 밥을 사 먹으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계속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대원에 입학하니까 그 다른 분들이 후원을 자꾸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후원이 자꾸 돈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오전 수업만 끝나고 밥은 점심 가서 사 먹는 그 학식이 싸거든요. 사실 2,500원, 3,000원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랬어요. 그날도 입학한 지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서 수업이 끝나갖고 집으로 막 퇴근해 오는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 하는가. 야, 내가 너한테 용돈을 안 주더냐? 왜 오전에 수업만 끝나면 자꾸 거기서 밥을 안 먹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러느냐? 이제부터는 그 학교 식당 가서 밥을 사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한테 용돈이랑 줬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음성이. 이렇게 해갖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